한 외국인 유학생이 낯선 나라에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시작된 수사는 언론과 여론을 등에 업고 빠르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불리한 진술과 왜곡된 증거 그리고 확증 편향에 갇힌 수사 속에서 그녀는 점점 고립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드러난 작은 기록의 균열은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무고한 사람이 범인이 되는지를 추적하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먼저 내려진 것은 판결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 진술이 정리되기 전 사람들은 이미 한 여성을 범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혼자였다는 이유, 설명이 서툴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정은 정의를 가리는 곳이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인간의 판단 위에 놓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죄를 주장하는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확신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판결문보다 무겁고 증거보다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는 정말 법정 안에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록에는 날짜와 시각만 남지만 그 이전에는 반드시 평범한 일상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유학생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법정 드라마의 시작은 범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시선들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사회는 판결을 끝냈고 언론은 정의보다 빠르게 단어를 소비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범인인가가 아닙니다. 왜 특정 인물이 범인이 되었는가입니다. 법은 중립을 표방하지만 인간이 집행하는 순간 감정과 편견이 개입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개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나 로렌치는 사건 발생 전까지 철저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부 해안에 위치한 유럽 소국 출신으로 국립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모국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을 목표로 하던 학생이었고 실무 능력을 쌓기 위해 해외 교환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안나는 이탈리아와 유사한 언어권 국가의 중부 도시 발레리오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장소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3살이었고 첫 해외 생활에 대한 기대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대학 인근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관리 상태는 양호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오전에는 언어교육과정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정리했으며 저녁에는 같은 건물에 사는 학생들과 간단한 식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유형이었습니다. 범죄 경력은 물론이고 경찰서와 접촉한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안나는 늦은 오후까지 학교에 머물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그녀의 연구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 학기 연구 조교 제안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안나는 오랜만에 자신이 이곳에 온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진 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왔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한 뒤 온라인으로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건물 복도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라 생각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불필요한 개입은 위험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녀를 끝없는 질문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이 건물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같은 층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은 즉시 범죄 현장으로 봉쇄되었고 입주자 전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통역을 동반한 상태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경찰은 안나에게 사건 전후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세부적으로 변했고 반복되었습니다. 안나는 피로와 긴장 속에서 시간 순서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진술 조서에는 불일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소리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처럼 들렸지만 안나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범죄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안나는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호출이 왔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더 공격적이었고 반복과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지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 틈을 수사는 파고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안나의 성격과 외국인 신분을 하나의 맥락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 감정, 기복, 언어 미숙은 불안정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신문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선정적인 표현들이 제목을 장식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조용히 발부되었습니다. 안나는 아침 일찍 숙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의 이름은 더 이상 학생 명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기록의 첫 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다. 제1장은 그렇게 평범한 삶이 붕괴되는 순간을 기록하며 끝이 납니다. 이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금시설의 아침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그 흐름을 알려주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창문은 좁고 높게 나 있어 햇빛이 바닥까지 닿지 않습니다. 안나 로렌치는 이곳에서 날짜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첫날은 공포였고 둘째 날은 혼란이었으며 셋째 날부터는 체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기소 사실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 절차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임시 구금 상태로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은 차가운 조명과 단정하게 정리된 책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중립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질문은 이미 결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표현만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이는 기억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피로를 누적시키는 기법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하던 치안감 로베르토 파비아니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강력 사건을 다뤄왔고 직감에 의존하는 수사 스타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이력에서 실패한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점은 그에게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낯선 문화, 고립된 생활, 불안정한 정서라는 요소들이 하나의 설명으로 묶였습니다. 안나는 통역을 거쳐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역은 단어를 옮길 뿐 뉘앙스를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묘한 어조 차이와 문화적 맥락은 번역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틈에서 오해는 증폭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진술을 바꾸었습니까?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바꾼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안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지 교란 현상이었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와 수면 부족은 기억을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조사 기록에는 안나의 진술이 조각난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맥락은 제거되고 불일치만 강조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객관적 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편집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은 물론 전국 일간지까지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수사 내용의 일부가 흘러나왔고 추정과 해석이 사실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안나의 이름과 얼굴은 빠르게 대중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표현은 점점 위험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변형되었습니다. 구금 상태가 길어질수록 안나의 심리 상태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리, 문을 열지 않았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과 공포는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였습니다. 그 무렵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절차를 설명했지만 사건에 깊이 관여하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그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조언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이 기록된 뒤였습니다. 수사는 점점 확증 편향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안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고 그에 맞지 않는 정황은 중요도가 낮은 자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수사학에서 흔히 지적되는 오류입니다. 가설이 먼저 세워지고 증거가 그 가설을 뒷받침하도록 선택되는 구조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이 문서 속에서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상상했습니다. 성실한 학생은 불안정한 외국인으로, 조용한 성격은 냉담한 태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충분한 개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소는 곧 유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나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던 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였다는 자각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증명해야 합니까? 그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 대답은 법적으로는 옳았지만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여론은 안나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방청석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천천히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심리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낯선 외국인에게 어떤 얼굴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피고석에 앉은 젊은 여성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결정된 듯 보입니다. 언론은 진실보다 빠르고 여론은 판결보다 잔인합니다. 이 법정에서 논의되는 것은 증거의 신뢰성과 논리의 일관성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체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으로 남을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지 누가 범인인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피고인 안나 로렌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재판정 바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그녀는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모국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고 교사가 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선택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는 공립학교 교사와 지역 신문 편집자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안나는 체포 이후 6달 동안 구금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수면 부족과 지속적인 신문으로 그녀의 사고력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검찰 측은 이미 서면을 통해 공소 요지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간명합니다. 범행 시각 안나가 현장 인근에 있었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특정 물증이 그녀를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물증이라는 것들은 과학적 엄밀성보다는 추론과 가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정적인 어조를 유지합니다. 이는 재판이 아닌 선언에 가깝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판사 루카 마르첼리는 50대 중반의 법조인으로 검사 출신 경력을 바탕으로 사법부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법조계에서 신중함보다는 결단력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정치권과의 거리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갖는 파급력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측 대표 검사 비토리오 카르다노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강력 사건 전담으로 승진가도를 달려온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첫 진술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차례 진술 변경을 반복하며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간접 증거들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나의 서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선택적으로 구성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 다시 왜곡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마테오 리베라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독립 변호사로 대형 로펌을 나와 인권 사건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형사법과 증거법을 전공했으며 특히 허위 자백과 강압 수사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안나의 사건을 맡은 것은 명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이 가진 구조적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검찰의 발언이 끝난 후 마테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피고인의 진술 변경은 수사 초기의 심리적 압박과 언어 장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수사 기록과 전문가 소견서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불과하며 증거 연쇄의 연결고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한 태도가 이 법정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판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기록을 넘깁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안나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들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법률 용어들은 통역을 거쳐 전달되지만 그 뉘앙스까지 완전히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력과 성격, 인간관계가 한 줄의 문장으로 단순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학생이라는 설명은 무기력하게 흩어지고 불안정한 외국인이라는 이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초기 수사를 총괄한 경찰 간부로 강한 확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에 그는 짧게 답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은 그중 가장 합리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표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주관성을 그는 정확히 짚어냅니다. 합리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증거인지 아니면 추정인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법정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판사는 중립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 사건이 이미 중립을 잃은 상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안나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에도 들리지 않고 설명에도 기록되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테오의 메모 위에서 이 사건이 다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합니다. 이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균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3장은 그렇게 불리한 흐름 속에서도 미세한 반전의 가능성을 남긴 채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항소 준비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미 유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 상태였지만 법정 내부에서는 여전히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그 균열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았으나 한번 인식되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나 로렌치는 구금 상태로 항소 심리를 기다리며 처음으로 이 싸움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생겨난 이 생각은 희망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테오 리베라는 이전 장에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사장에서 비로소 그의 배경과 신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북부 산업도시 출신으로 국립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형사법과 증거법을 전공했습니다. 젊은 시절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연속된 무죄 사건에서 패소한 경험 이후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 패소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증거보다 정치적 부담이 우선시된 재판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국가 권력과 개인의 충돌을 다루는 사건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마테오는 안나의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수사 기록, 진술조서, 감정보고서, 언론 기사까지 모두 포함된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결론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반복되는 표현과 특정 시점에 집중된 추론을 발견합니다. 증거의 배열이 사실의 흐름이 아니라 결론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나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마테오를 처음 제대로 마주합니다. 그는 다정한 위로보다 사실 확인을 우선합니다. 그의 태도는 냉정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안나를 피고인이 아닌 증언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날 밤을 다시 말해주십시오. 최대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끝까지 듣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메모만 합니다. 그는 기억의 불완전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관성 없는 부분에서 수사의 과도한 해석 가능성을 봅니다. 마테오는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 주목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확보된 물증의 이동 경로와 보관 상태, 감정 절차의 적법성은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포렌식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며 검사 결과의 신뢰 구간과 오차 범위를 표시합니다. 보고서에는 확정적 표현이 많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만큼 단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작은 단서 하나가 떠오릅니다. 사건 현장에서 확보되었다고 주장된 특정 흔적이 최초 기록에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흔적은 이후 조사 단계에서 중요 증거로 격상되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공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수사 기록의 시간 순서를 재배열하며 증거가 등장한 시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이상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초기 기록에는 없던 요소가 이후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발견은 아직 반전이라 부르기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마테오는 이 단서를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핵심은 범인의 특정이 아니라 수사의 신뢰성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감정이 아닌 절차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검찰 측도 항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지만 여론 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안나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고 있었고 작은 균열도 크게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둔 날 안나는 독방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습니다. 이 생각은 그녀에게 묘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던 시선이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테오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항소심 법정에 들어선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음을 모두가 느낍니다. 1심 재판이 이미 하나의 이야기로 굳어져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그 이야기가 해체되는 공간입니다. 법정의 구조는 같지만 질문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가 범인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안나 로렌치는 피고석에 앉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으나 어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재판이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해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공포를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마테오 리베라는 항소심 변론의 첫머리를 매우 신중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감정적인 표현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기록과 절차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무너뜨리기보다 그 논리가 세워진 토대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 동기가 아닙니다.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뢰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합니다. 성량을 높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법정의 집중을 끌어냅니다. 판사와 배심원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테오는 먼저 포렌식 증거를 다룹니다. 1심에서 결정적이라고 평가받았던 특정 물적 증거의 감정 과정이 상세히 제시됩니다. 그는 해당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고 누가 보관했으며 언제 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공백들이 드러납니다. 감정 이전의 보관 기록이 불완전하고 초기 사진 자료와 최종 보고서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검찰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법적 기준을 인용하며 절차적 무결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증거 자체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증거가 신뢰를 잃는 순간 전체 서사는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정은 잠시 정적에 잠깁니다. 이 정적은 혼란이 아니라 사고의 시간입니다. 배심원 일부는 메모를 멈추고 마테오를 바라봅니다. 이어지는 증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하급 수사관입니다. 그는 1심에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마테오는 이 증인을 통해 수사의 방향성이 언제 고정되었는지를 드러내려 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피고인은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까? 사건 발생 이틀째부터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언은 잠시 흔들립니다. 수사관은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답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정의 공기는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증거를 대체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초기 수사 메모를 제시하며 특정 가설이 설정된 이후 모든 정황이 그 가설을 중심으로 해석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확증 편향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는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악의가 아닌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접근합니다. 안나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일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명확히 합니다.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구조의 문제였다는 인식은 그녀에게 묘한 위안을 줍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무너질 순간이 아닙니다. 검찰 측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안나의 초기 진술 불일치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이미 그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장시간 조사, 수면 박탈, 언어 장벽이라는 요소는 배심원들에게 명확한 맥락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며 잠시 휴정을 선언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안나는 마테오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휴정 후 재개된 법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테오는 문제의 증거가 처음 언급된 시점과 언론 보도가 시작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는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정은 술렁입니다. 판사는 즉각 질서 유지를 요청합니다.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 법정 앞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소란은 없지만 그 대신 묵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언론은 조심스러워졌고 방청석의 표정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관찰자의 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이 재판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밀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의 무게 자체를 묻는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나 로렌치는 피고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구금 생활은 그녀의 외형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의 불안정한 시선은 사라지고 대신 긴 시간 생각에 잠겨있던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재판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며 간결하게 사건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있지만 선택하는 단어들은 신중합니다. 이는 그 역시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합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확신보다 숙고가 담겨 있습니다. 마테오 리베라는 마지막 변론에 앞서 잠시 안나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 사건을 맡은 이후 단 한 번도 결과를 장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절차가 올바르게 작동했는가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말합니다. 이 재판은 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고 해석되었는지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정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는 앞선 장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포렌식 절차의 불완전성, 초기 수사의 확증 편향, 언론 보도로 인한 여론 압박,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던 상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의 폭로라기보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의 재배열입니다. 그러나 그 재배열은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검찰 측의 최종 변론은 방어적입니다. 그들은 공공의 안전과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 주장에는 단정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미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판단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가입니다. 안나는 그 순간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맞잡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나는 내가 아는 진실을 말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판결을 앞두고 법정은 잠시 휴정에 들어갑니다. 대기실에서 안나는 마테오와 마주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테오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모두 다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숨을 삼킨 듯 고요합니다. 안나는 판사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그가 읽는 문장은 명확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1심 판결은 파기됩니다. 수사와 증거평가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안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파기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춥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테오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짚어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안나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쉽니다. 바깥의 공기는 차갑지만 맑습니다. 그녀는 햇빛이 얼굴에 닿는 감각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자유는 갑작스럽게 주어졌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됩니다. 수사 절차의 개선과 피의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논의로 이어집니다. 안나는 모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경험은 그녀를 침묵시키는 대신 더 신중하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질문이 제기되었고 그 질문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강자의 편도 약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법정 드라마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간은 판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구한 운명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사법제도의 실패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이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쉽게 확신을 믿어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안나 로렌츠는 석방 이후 한동안 공개적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전에 꿈꾸던 교사의 길을 다시 준비합니다. 강단에 서는 날 그녀는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 항상 듣는 법부터 강조합니다. 말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경험을 직접 드러내지 않은 채 전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설명은 때로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리베라는 사건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는 유명해지지 않았고 대형 사건만을 맡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여전히 기록을 읽고 절차를 확인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승소한 사건이 아니라 겨우 멈춰 세운 사건입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질문을 멈추는 순간 더 위험해진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다뤘던 언론 역시 변화를 겪습니다. 초기 보도의 방식과 표현이 내부적으로 재검토됩니다. 모든 매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경계의 기준선으로 남습니다. 속보보다 확인이, 자극보다 책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변화는 늘 느리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웅 서사가 아닙니다. 악이 완전히 패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개인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흔적입니다. 정의는 언제나 선명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한 판결로, 때로는 뒤늦은 인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의가 질문 위에서만 살아 숨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안나가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판단보다 신중한 의심이, 확신보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법정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록과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판결문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태도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